많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자기 암시의 비밀 아인슈타인도 팔싹둥이였어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게 될 학생연사 김상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첫 번째 순서이니만큼 더 심호흡 한번 하시고 편안한 이야기들을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우리가 아침밥을 안 먹고 오전 수업을 갔어요. 그러면 배고파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친구들이랑 야 뭐 먹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이제 꾸벅꾸벅 졸라요. 그러면 잠 온다. 그러고 나서 옆에 친구에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봅니다. 야 과제 있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친구가 과제 어제까지였잖아 라는 말을 들은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스트레스 받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심리학회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밀린 과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 즉 외부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보이는 끊임없는 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이 보이는 반응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반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심혈관계나 호르몬 체계가 단계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 있죠. 식은땀도 좀 나고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가빠지고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인 스트레스 반응들은 보통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라는 말이 있듯이 주로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사실 1차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대부분 비슷할지라도 학자들은 그것이 어떠한 생각에서 유도되었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들을 디스트레스 반응,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유도되는 반응들을 유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연의 주제는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했을 때 저 스마일 표정을 찡그리게 하는 5 손가락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저 손가락이 아니라 찡그리고 있는 우리의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지한다면 여러분이 저 찡그린 표정까지도 활짝 웃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요인에는 보통 성적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북을 열어서 포탈에 들어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고 성적이라는 것을 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호흡도 좀 빨라지고 식은땀도 좀 나고 성적 얼마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도 이렇게 희화화된 밖에서 학부생이 삐름 맞고 있었어 라는 그림을 본 순간 여러분들은 뭔가 피식피식 웃음도 좀 나고 아까와 비슷한 흥분 상태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1차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비슷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유도되는지는 확실히 다르다고 지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실험인데요. 실제 테드톡에도 소개되었던 실험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43%나 증가를 했대요. 43%? 뭐가 43%나 증가했지? 사망할 위험성이 43%나 증가했대요. 우와, 43%라는 숫자도 되게 큰 숫자인데 사망할 위험성이 43%나 증가했다고? 이거 되게 심각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지만을 기대하셨길 믿습니다. 스트레스가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43%나 사망할 위험성이 증가했대요. 반대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진 않지 않아? 그렇게 별로 상관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유해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망할 위험성이 증가했고 그 사람들을 총 추적해 보니까 8년간 18만 2천 명 정도가 사망할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1년으로 얼추 계산을 해보면 2만 명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걸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사망 원인 기록에 따르면 15인 폐렴 18,000명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아주 자그마한 생각 변화 하나가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고 또 그 말은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가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몸, 또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또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보통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들이죠. 그래서 누군가 저기에 태그를 해주면 왠지 여신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당신은 여신이 아니야. 그런데 누가 태그를 해주면 여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남자잖아요. 저는 여신도 아니고 이쁘지도 않아요. 근데 제 이름이 김상균인데 저게 이제 초성이 없잖아요. 되게 서운해. 되게 아쉬워.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반업 효과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제 혈액형별 성격을 보통 나타내는 걸로 많이 쓰이는데 제가 O형이라서 O형에 대한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와봤어요. 평소엔 산만한 편이지만 좋아하는 것 앞에서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준다. 근데 사실 여기에 계신 많은 여러분들 중에 이 말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이 있나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야, O형이 이렇대라고 말하는 순간 왠지 저는 약간 필요한 것은 굉장히 집중하고 아닌 것은 살짝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선택과 집중의 이성적인 도시 남자가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적에 대한 두 그림과 이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변화가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얘기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유도되는 디스트레스에 대한 예시로 어떤 한 여자가 자신의 컴플렉스를 숨기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지만 결국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한 영화와 그리고 굉장히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잘 살아가게 된 용감한 소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더 리더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How far would you go to protect the secret? 당신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봤습니까? 라는 부제목처럼 어떤 자신의 컴플렉스를 숨기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당시 15살이던 마이클이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던 날에 오두루두 떨면서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36살인 한나가 와가지고 어머 꼬마야 너 괜찮니? 어머 어떡해? 하면서 극진히 간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둘은 21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굉장히 알콩달콩한 연인이 돼요. 그런데 사실 이 한나한테는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사랑하는 마이클에게조차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데이트 때마다 네가 시키는 걸로 내 것도 시켜줘 하면서 그 사실을 항상 숨기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잘 사귀던 둘에게 굉장히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전철관리 요원으로 한나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근무 태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무직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무직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이제 서류 작업을 못 하잖아요. 문맹이니까. 그래서 한나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경비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사무 처리반이랑 그다음에 실무 작업반이랑 따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했다는 그 죄로 함께 동료들과 함께 피고인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판장에서 피해자들인 유태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한나만큼은 저에게 굉장히 따뜻한 경비원이었어요. 하면서 계속적으로 한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 동료들은 한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성했던 문서들을 모두 한나가 작성했으며 모든 결제가 한나가 했고 그리고 모든 총책임자는 한나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나는 아니에요.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피고인이 서로 의견이 갈리게 되자 판사는 한나에게 피고인의 필체를 확인하겠습니다 하면서 펜을 딱 건너주게 됩니다. 피고인의 필체를 확인하겠습니다 하면서 펜을 건너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문맹이라는 걸 밝히면 형량이 감해질 텐데. 하지만 평생을 컴플렉스를 숨기면서 살아온 한나에게 실제로 형량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컴플렉스를 숨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필체 확인을 거부하고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한나는 결국 자살이라는 되게 극한 선택까지 하게 돼요. 어떤가요? 사실 영화라서 조금은 극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더 한나가 자신이 받았던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컴플렉스를 좀 더 잘 극복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컴플렉스를 잘 극복했던 용감한 소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살짝만 봐도 굉장히 참하고 귀엽고 예쁜 아이를 보실 수 있죠? 근데 이 아이는 사실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먼저 팔싹둥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팔싹둥이는 엄마 배에서 보통 아이들이 10달 만에 태어났는데
8달 만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아로 선천적으로 신체적인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앓고 있던 난치성 질환은 바로 소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소위증을 갖고 있었지만 무럭무럭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바로 김상균이 됩니다. 네. 이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사실 굉장히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저는 제가 소위증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귀가 한쪽 안 들리는구나 하고 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로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단체 생활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내 오른쪽 귀가 작은 게 굉장히 비정상이구나. 나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게 되게 안 좋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머리를 길러서 어깨까지 길러서 귀를 무조건 가리고 다니고 항상 교실 맨 뒤에 앉고 사람들이랑 말할 때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꿈은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사람들을 별로 많이 만나지 않고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사가 꿈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굉장히 거리가 먼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딱 졸업하고 겨울방학 때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형이 어느 날 와요. 형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형이 문제집 두 권을 이렇게 딱 내밀더니 야, 중학교 입학시험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라도 풀고 들어가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착했던 저는 그래 알겠어 하고 문제집을 이렇게 막 풀어요. 그랬는데 머리가 좋았어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 한 거까지 좋았어요. 머리가 좋았으니까 전교 1등 한 거까지 좋았는데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한 예비 중학생 1학년 그 김상규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입학하게 될 중학교가 굉장히 두발 규정이 엄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블럭 하면 있는 옆머리 그 정도의 두발 규정이었고 두 번째는 전교 1등을 한 학생은 무조건 입학 선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30 몇 명 있는 반에서도 제 뒤에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가리던 머리를 다 자르고 전교생 앞에서 입학 선서를 하라니까 어이가 없죠. 너무 슬프죠. 그래서 당시 6학년이던 김상규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띠리링 띠리링 해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상균아 잠깐 학교로 와볼래?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학교로 이렇게 딱 갔어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께서 귀를 이렇게 쓱 보시더니 진짜 귀가 한쪽 작구나. 그러면 내가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너는 뭐 머리 자르지 말고 그냥 3년 동안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머리 기르고 당연히 가리고 싶고 그런데 갑자기 남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 순간에서 오기가 생긴 거예요. 바로 제 꼬리가 꿈틀대던 순간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길로 내려가서 머리를 잘랐을까요? 아니요. 전 겁쟁이였어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머리를 자를 용기까지 없지만 뭔가 그래도 내 평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꿈틀거림인데 이걸 내 몸통을 흔드는 걸로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독특한 논리를 세웁니다. 인터넷에서 팔싹둥이를 찾았어요. 팔싹둥이를 치니까 아인슈타인,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독특한 논리를 세웠어요. 아인슈타인은 팔싹둥이야. 아인슈타인은 천재야. 나는 팔싹둥이, 나도 천재? 이런 굉장히 독특한 논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간단하고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되게 웃기겠지만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작은 자기 암시 하나가 저를 버티게 해주는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 있고 나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자 이래가지고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딱 가서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밀면서도 아인슈타인도 팔싹둥이였어. 그리고 선서를 하려고 이게 옆에서 기다리면서도 아인슈타인도 팔싹둥이였어. 선서를 하면서도 아인슈타인도 팔싹둥이였어. 하면서 어떻게 선서를 하고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친구들이 되게 놀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와, 너 귀 작는데 이거 되게 들어오는 거 되게 멋있다. 너 잘 안 들리면 맨 앞에 앉아.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제 몸통이 진짜 제대로 흔들렸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자기 암시 하나가 내가 평생을 갖고 왔던 컴플렉스를 깨부술 수 있구나. 그게 직접 효과가 있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생명과학부 학생회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사람들 앞에 나설 때나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또 저는 지금 속으로 아인슈타인도 팔싹둥이였어 하고 외치고 있어요. 1차적인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제 심장도 굉장히 빨리 뛰고 말도 굉장히 빠를 거예요. 식은땀도 좀 나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자기 암시를 통해서 제 스스로를 흔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 강연을 듣고 바로 여러분들이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의 저처럼 바로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강연 자체가 여러분들의 꼬리를 꿈틀대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즉 몸통을 흔들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연사 김상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